안녕하세요. 20대 후반에 속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 졸업 이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내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이며 대기업에 다닙니다. 둘 다 판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귄 지 3년 정도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계약을 하기 전이라서 다행이었고 집 사고 혼수 지출 등을 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혼 취소가 쉽지 않았고 3번의 시간이 헛될 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결혼 1년 차에 알게 되는 시댁과 남편의 진짜 모습에 실망하고 격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 특히 주변에 있으면서 결혼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후배들이 결혼한 분들이 우리에게 여러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는 시댁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은 편이죠.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집안 분위기를 꼭 살펴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습니다. 배경이 없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주변 상황에 주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결혼은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닌 집안끼리의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 이유인데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혼을 계속하거나 이혼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와 사이가 몰랐는데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시며 그분의 가족을 만나면서 처음엔 실망하셨고 나중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속물근성이라는 것에 실망하셨다고요. 이것이 오늘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과감히 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클라이밍 도모에서 만났죠. 둘 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처음부터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성격은 조금 말이 없고 무뚝뚝한 편인데 반면에 남자친구는 매우 다정하고 말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 측면에서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였고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참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철저히 인생 교육을 받아도록 했습니다. 세 분 편이라 남자친구와 충분한 확신이 들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우리 둘 다 흙수자지만 부모님 노후는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였고 형편도 둘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과 친척들을 보고 살아서 약간의 남성 혐오와 결혼 기피증이 있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와 결혼하자는 뜻을 비칠 때마다 몇 가지 조건을 걸었고 결혼 전까지는 서로의 재정 상황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열심히 모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수입이 얼마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았고 현재는 병이 있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사용하지 않고 성실한 성격을 가졌으며 취미는 게임과 같은 것이 없어서 돈을 낭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제 키가 크고 외모가 훌륭해서 신랑을 찾기 어려워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집을 사야 한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결혼은 반반으로 나누어서 집과 결혼 비용은 모두 반반씩 부담하며 결혼 후에도 가사노동과 생활비 등을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저한테 왜 그렇게 결혼을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냐며 상당히 화내고 슬퍼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웃긴 게 남자들은 자기가 손해다 싶으면 갑자기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며 화를 내고 감정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 비용 되는 것은 반반씩 하자고 제안하면 냉큼 좋다고 하며 금전적으로 이익 보는 건 엄청나게 이성적으로 계산하는데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면 계산적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반반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보통 결혼한다면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집을 살 만한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집을 사서 함께 살고 싶었고, 대출을 끼더라도 서로 집 사는데 돈을 반반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반반 결혼 계산적이라고 싫어했지만 제 생각을 들을수록 그 조건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좋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제 생각을 남자친구에게 분명히 전달했고 연애 기간 동안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싸우기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보통 남자들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남자라서 연애하면서 저의 섭섭함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남자 중심적인 생각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저와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어요. 마인드가 조금씩 리셋되었어요. 건사, 긴 시간이 걸린 것은 3년 가깝게 지났지만 사귀면서 이 남자의 집안에 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뜻은즉 사귀는 동안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요. 게다가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서도요. 저희 엄마는 전형적인 시집살이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엄마의 시어머니, 그나마 친정할머니가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엄마는 할머니만 생각하면 이를 가셉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넌 우리 아들 하는 집안에는 시집가지 말라구요. 그래서 더욱 신기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보니 제 예비 신부가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벌써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아이고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항상 입만 열면 칭찬을 해주셨어요. 좋게 말하자면 예비 시댁 분위기는 활기차고 말도 많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 집은 화목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애교도 하나도 없고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물론 모든 집은 고유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처음 예비 시댁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다면 누구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후교 말을 잘 못하거나 행동을 잘 못할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계셨는데 대출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자가라고 남자친구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보니 깔끔하게 살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다고 해요. 제가 온다고 해서 그렇게 차리신 줄 알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남자친구에게 나중에 어머니, 제가 이렇게 많이 차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리하셨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원래 그래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집에서는 그런 식사가 일상입니다. 기본 반찬 가지가 고의로 열심히 손질되어 있었는데 보였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더 놀랍게도 예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렸는데 그냥 숟가락을 들고 2초 만에 드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국을 마시고 나서 진짜 그 놀란 건 국구를 뚫고 딱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바로 일어나서 국을 뚫고 주방으로 가셨죠. 결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저의 부침성이 부족해서 굳이 예비 시부모님 댁에 자주 인사를 드리러 가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번에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좀 황치태를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결혼하고 일 그만둘 생각도 없고 맞벌이를 하면서 밥도 꼬박꼬박 정성껏 챙겨줄 자신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것이 일상이라 남자친구가 추정을 안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쨌든 인사는 드리러 가야겠지만 아직 결혼한 상황은 아니니 예의를 갖추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되 아직 며느리로서의 입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거나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굳이 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남자친구가 라이프. 자기가 설거지를 할 테니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는 말에 거실로 나가려고 했지만
옆에 있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남자친구의 팔부를 들면서 너는 왜 갑자기 안 하던 설거지를 하겠다고 그러니? 여자친구 집에 데려왔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설거지나 집안일 같은 걸 잘 못해.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일은 우리 아들에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네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셔서 황당하기도 했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기는 싫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어머니는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우리의 며느리가 조금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부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로 고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너희 주사귄 게 3년이나 되었다면서 사귄 기간이 이렇게 긴데 우리 얼굴 본 게 처음이라는 게 말이 되겠니?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아들이 없어도 혼자라도 자주 오시고 자꾸 얼굴을 보면서 친해지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아, 근데 아직 결혼 전이기도 하고 차차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혼자 예비 시댁에 들르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오빠와 함께 오도록 할게요. 저는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린 거라 생각했는데요. 예비 시무가 하시는 말씀이요? 나중에 나올 두 번째 며느리가 더 강하게 탄탄할 경우 내 마음도 거기로 기울게 될 것이다. 혹시나 우리가 무서운 것 같다면 너를 가리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씩 던지는 것 같아. 당신이 시원시원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말씀하니 아이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어서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솔직히 제 성격상 14~15이면 애교 있게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부모님에게는 생일이나 명절을 제외하고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더 웃기기도 하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시부모님은 결국 제 진정한 부모님은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두렵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 자주 보는 것이 식구가 되는 것이죠. 나는 결혼하면 당분간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생활비도 아끼고 너희들 돈도 더 모을 수 있지 않겠소? 솔직히 그 말들을 들으면서 숨 막혔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남자친구가 옆에서 아야부지요. 요즘 누가 같이 사나요? 그건 내가 싫어요. 우리 50인데 내가 불편해. 우리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는 딱 보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우리 예비 시어머니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아들만 보고 샀군요. 라고요. 그전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예비 시어머니에 가면 도와드릴 일도 없을까 물으면서 서운해하지 않아도 차분히 대처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결혼 전에 잘 대해주신다고 했지만 결혼 후 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경험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오늘 첫 인사를 다녀왔는데 너무 빨리 느껴져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굳이 시댁에 자주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오늘 인사하고 3년 후에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너의 느낌을 대충 알지만 너도 결혼을 생각한다면 나는 성격을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 남자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성격을 바꿔야 한다며 조금은 이해하지 않았구나요. 그래서 저는 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 만약에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 엄마가 오빠에게 혼자라도 자주 놀러 오라고 하면 난 알았다고 할 수 있어. 성격상 못하는데 강제로 애게 버리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조금이라도 많이라도 알았다고 하겠어? 가끔씩은 보면 날이라도 가겠다고 하겠지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라고 말해도 남자친구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좀 더 놀러가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사실 우리 집은 어떻게 가까워도 제가 1년에 2번 정도만 가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그렇게 자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불편하죠. 게다가 남자친구 집은 명절, 조상 생일,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1년에 한두 번씩만 갑니다. 명절 때나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요. 저희 집은 제사 문화가 없어서 그런 것도 좀 두려워하고
저도 업주를 빠르게 인위적으로 친해지려는 게 힘들어요. 친해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편하고요.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도 이런데 결혼하면 더 피곤해질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했던 것보다는 서로 다른 분위기의 집안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고민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하고 양가 부모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3가지 후보 날짜를 추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의 결혼 의사만 상호 전달했으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집안 문제나 혼수 예단과 같은 것들은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하기로 했고 다행히 미신을 믿지 않는 양가 양쪽이 선택한 봄철 결혼일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일을 정해놓고 결혼 준비로 이루어진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집에 제사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의 결혼 전에 미리 와서 친척들께 인사를 드리고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일을 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결혼 얘기도 나누고 집안 분위기를 느끼려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웠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간곡히 부탁해왔거든요. 이미 친척들께 제가 올 거라고 다 말씀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당일날 고운 치마 정장을 입고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차림을 보시고 이 요라는 음식을 남겨야 하는데 불편하게 옷을 그리 꾸미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거시가 길을 냈는데 저희 엄마는 인사하러 나갈 때 꼭 정장을 입는 게 예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상견례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찾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배웠는데 오늘은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맛보라고 권하시고 제기를 닦으라고 하시면서 치마를 주셨는데 제가 웃으니까 어머니가 선임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것들을 보지 말라고 했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가 웃고 있어서 뭐라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입주제사를 지낸 뒤에 밥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또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빠와 함께 우리 집에 가기로 했어요. 집에 가서 아빠 차도 새로 채워야 하고 엄마가 빨리 옷을 갈다고 발로 꼭꼭 밟고 해야 한다고 오빠가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자 어머니께서 그래, 다음에 볼게 하시는데 아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있었지만 저는 시댁 제사에까지 데려간 남자친구를 화나게 한 어머니에게 화가 났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자주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남자친구에게 분명히 말했고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결혼할 때까지는 남자친구 집에 가지 않기로 확실히 해버렸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말과 연휴가 겹쳐 3박 2일 휴가를 내면 11월에 쉬어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아서 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비행기 티켓과 호텔을 부담하고 부모님께서 나머지 경비를 부담해 주실 예정이었고 유럽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가족끼리 혹은 엄마, 아빠와 둘이서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외국계 회사여서 휴가 사용이 자유로웠고 남자친구가 없어서 집안일 없이 당연히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 부모님을 모실 계획으로 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올 것이라고 말했고 그런데 여행을 나간다고 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는 남자친구의 부정적인 표정을 본 채 여행 계획에 들뜬 마음으로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갈 때는 며칠 정도 가게 되는데 9박 10일 동안 유럽을 여행할 예정이에요. 저희 부모님과 결혼 전 마지막으로 가는 여행인데 너무 기대돼요. 아빠가 결혼 전에 함께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했지요. 개업해서 비행기 값을 동생이랑 함께 냈는데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어. 경민이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나 혼자 다 내 돈으로 하고 싶더라.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게 좋지 않다며 굳이 거절하셨어. 그래서 추석 때 우리끼리 나누기로 했고 이렇게 되었어. 결혼 전에는 명절에 예비 시부모님 집에 가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런 가족이 없었고 결혼도 아직 안 했거든. 추석 때 오빠 집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 할 일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어? 오빠가 추석 때 우리 집에 방문하면서 인사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옷은 결혼하면 사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가 황당한 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남자처럼 지내자는 건데 어차피 가족들 건데 결혼 전이라도 명절 때 잠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너희 가족들하고 여행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황당해. 여행 가는 것도 나랑 미리 상의하고 그랬어요. 아는 거 아냐? 아니야. 오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상의를 해야 해? 또 나는 결혼 전에는 구조 오빠네 집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 여행 안 갔어도 난 했을 거야. 그래, 이 생각은 그렇다는 말이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좀 다시 생각해보자. 저와 그 사람은 그날 크게 다퉈서 저는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자친구가 왜 기분 나쁘고 화를 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나도 생각해봤고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자친구가 저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 전에 여행을 간다고 해도 전혀 기분 나쁠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건지 제가 여행을 가자고 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보려고 연락을 했지만 그날 이후 어쩌다 그런지 전화가 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전화해도 받지 않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집 앞으로 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가 난 건 이해가 가지만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설명해주면서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나의 연락을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나도 화가 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회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만약 나의 남자친구가 이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기 전이었다면 다시 생각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집 앞에 찾아갔을 때 낮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는데 20분 정도 기다려도 답글이 없어서 기분이 나빠져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창문을 두드리던 중이었다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전화도 안 받고 화를 내는 거야? 얘기를 해야 나도 이해를 할 텐데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도 내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는 거야? 오빠가 화를 내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는 생각이 보통 다른 여자 들어오는 것과 너무 다른 것 같아. 아니 결혼 전에 유럽으로 놀러가는 예비 신부가 오딜수 유러면 갈 돈 있으면 결혼 준비에 보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아 지금 화난 게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행 가는 돈 아껴서 결혼 비용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두건의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그럴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으면 당연히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할까 정상인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기분 나빠. 그리고 우리 방반 결혼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너만 어이없게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쓰려고 해. 우리 부모님께 너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기이한 반응을 보였어. 남자친구의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찬물에 빠진 듯 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 남자친구는 반반 결혼의 뜻을 전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 우리가 현재 서로의 재산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돈을 똑같이 합쳐서 그 돈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이미 제 돈을 우리 결혼 비용으로 술값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결혼 비용을 같이 합치는 것에 내 돈을 친정에서 쓰는 건 아까운 거라는 겁니다. 낼 돈은 내 돈인데 지 오빠 돈이 아닌데도 왜 아깝다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결혼 준비 아마 합칠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해서 쓰는 건데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유럽 여행은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가시면 되는데 굳이 네가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기왕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거라면 장애너른이다 비용 부담할 수도 있는데요. 대체 오빠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뇌 돈도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뭐 돈이 얼마인지는 우리 각자의 얘기가 있어요. 좀 해보자 하며 기다렸던 듯이 말했어요.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꽤 돈을 모아 현금 1억 정도 있고 부모님 도움 없이도 우리 둘이 반씩 나누어서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1억을 모았다는 그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보다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돈 관리를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오빠. 나는 현금 3억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빌라 하나도 있어. 아마 2억을 조금 넘겠어? 지금은 월세를 주고 살고 있지? 그러면 결혼할 때는 증여세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결정해야겠네. 생각보다 제가 모은 돈이 적어서요. 걱정돼. 나는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하고 싶은데 그 돈은 집이 뭐 싸반반 결혼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벌 때 생겼는데 제가 가진 재산을 말하니 남자친구들께서 꽤 놀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선 우리 상담하러 여행 다녀와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어머니께는 그렇게 말씀드릴게. 다른 전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진 현금으로 우리 대출을 조금 늘려서 집을 살 수 있겠다고 하지. 맞아. 여행 잘 다녀와. 언제 그런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지 알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했죠. 여행을 가면서 남자친구와 물리적 거리를 둬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굳이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 때 시부모님은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신다 해도 그대로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가족들과 유럽 여행도 돈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문득 이렇게 속 좁은 남자와 결혼하면 인생이 힘겨워질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시댁과 사돈의 눈치를 보느라 친정에 마음을 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꼭 상대편 부모님을 만나고 집안 분위기도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현실로 돌아오니 갑자기 결혼이 다가온 현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 문제를 좀 더 생각해야겠어요. 생각하기 싶어서 일부러 갔다가 돌아와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급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열심히 연락을 하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우리 상견례 날 집에 도착했고요. 우리 엄마가 빨리 만나자고 해서 결혼식을 내년 봄에 할지도 지적해서 9시 없으면 급하게 결혼해야겠다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3억이가 있으니까 나는 1억을 내서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건 대출을 받아서 우리 집을 살자고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호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집 요구하는 것을 물어보니 그래서 제가 그럼 명의내 4명이 일할 것이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내지 못했잖아요. 그러자 역시도 내 돈이 1억이나 들어가는데 공동명의로 해야 주일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넣은 돈을 저 그렇게 잘 관리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다시 받다고 그러신다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 그럼 6억이 넘는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은 1억 만나고 절반은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출금은 같이 갚아야 하고요. 그 말을 듣자 파워사대한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재산을 들어보고 태도가 돌변한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더 정이 떨어졌습니다. 오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서 말이야? 우리 결혼하지 말자고 생각해? 지금 상태에서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 손실도 없으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관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 자꾸 상견례 얘기하고 결혼 준비를 재촉하지만 내 생각도 말해야 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예상대로 놀랐지. 9개의 걱정은 무슨 말이야? 이미 나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부모님도 너와 결혼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달씨, 솔직히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지만 내 의견을 많이 수용해주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제 생각과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대부분 남성들이 가진 가부장적인 특성을 오빠께서도 갖고 계시다는 건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빠는 자란 환경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가부장적인 성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여행 중에 오빠로부터 실망을 했어요. 다행히도 그 상황이 해소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오빠의 진짜 모습도 몰랐을 거고 결혼 생활도 잘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급하게 판단한 것 같아서 이미 사과도 했잖아요. 법적인 결정은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주겠어요. 그 사람은 어젯밤 유난히도 당황한 듯 했어요. 오늘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미 제 마음은 헤어지기로 결심했지만요. 저는 이미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거든요.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고 우리 부모님은 내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결혼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제 멋대로 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에서도 평등하게 살고 싶은데 오빠의 집을 보니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빠만, 그럼 나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빠의 가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살다 보면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오빠의 부모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그런 여자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로 받아주어야 할 것 같아 난 매년 알쓰돈 문제에 얽힌 거 없으니 정리할 것도 없잖아. 우린 그럼 난 이만 갈게라고 생각했어요. 정리가 필요한 건 남자친구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들었다. 타원하고 싶다고 이미 날까지 정해놓고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교육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어쩌니? 우리 아들 가진 게 부족해서 그런 거면 우리가 너희 집에 들 때 12,000 정도는 더 부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파혼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혹시 제게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오빠의 가치관이 달라서 결혼하면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이미 제 생각은 전달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사과를 하는데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내가 돈이 좀 있는 걸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나 봐요. 어쨌든 시어머니를 직접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자존심만 내세우고 내가 잘난 줄만 알고 있구나. 그래, 싫다면 마세요. 더 이상 이런 걸음을 따라가기 싫어요. 어머니는 결국 내게 화를 내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분께서는 오늘 내게 받아들일 의도로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추측해요. 그런데 정작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며 얼마 동안 제게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아마도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내 돈인 32억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 부모님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저에게 사과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날 놀고 다니면서 썼던 돈을 모두 내게 돌려주고 내 간호 때문에 3년을 낭비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 내가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셨어요. 이제 진짜 끝내자. 나도 지쳤어요. 추하게 보이는 모습과 말을 남긴 것이 남자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끝내고 싶어서 내가 받은 선물은 고위험으로 붙어였다. 집에 택배 상자에 붙였어요. 계산해보니 데이트 비용은 제가 할인했던 게 고작 만만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선물했던 시계, 옷, 향수, 심지어 자전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청구했어요. 다 반환하면 내도 넘어가겠다 했지만 아직 돌아오질 않아서 황당한 미소만 짓고 있어요. 3년간 좋아했던 남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결국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겪어보니 사람을 숨겨놓은 본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삶을 하는 것이 오늘 했고 이미 반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 나름의 돈을 들인 게 없어서 서로 큰 타격 없이 감정 정리만 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평생 직장을 가지고 있고 친정도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런 며느리는 대단하게 잘하지는 못해도 평균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별표 안 하면 시댁에 해야 할 도리도 잘 하실 텐데
그걸 모르고 처음에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걸 보면 자기 복은 자기 발로 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가서 저처럼 행동했으면 이를 또 만날 수 없겠지만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잘난 줄 아시니까 더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그래도 파워 있는 건 남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약을 결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경솔했던 점도 있어요. 앞으로 제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늦게 결혼하게 된다면 적어도 가부장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가정의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허튼 밤밤 결혼을 원하는 이기적인 남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반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돈 많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 이후의 삶도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자들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말 그대로 말해 싶으면 의존적인 여자들을 보면 제 머리가 띵해집니다. 제발 이야기 듣고 있는 여성분께서 계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남자에게 의지하고 결혼을 통해 지지령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경제적인 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상대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영대답해 주시는 며느리분이 계시면 부모님이 잘해주신다면 계속 서로를 잘해주던가 그게 아니라면 자신을 억지로 시부모님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자신을 잃지 말고 존중하며 상대방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